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297명 발생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수도권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전시회, 수련회, 결혼식, 돌잔치 등이 금지됩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발생하는 행사 취소와 관련해서는 위약금 없이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해달라고 예식업 중앙회에 요청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규정 앵커가 소개합니다. 안 앵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누적 감염자가 600명을 훌쩍 넘는 등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측이 교회 건물에 철거를 두고 분쟁 중인 재개발 조합 측에 협박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광복절 광화문 집회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집회 당시 전국적으로 80대에 가까운 전세버스가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전세버스 동원 의혹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방역당국이 탑승자들의 신원을 확인해 전원 검사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된 의혹 알아보겠습니다. 역대급 장마의 코로나19 재확산까지 겹치면서 전국 재래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리게 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 잠시 뒤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전세에서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이른바 월 임대료 비율을 현재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신규 환자 세 자릿수 기록이 엿새째 이어지면서 누적 1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만 600여 명에 달하는데 문제는 N차 전파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엿새 연속 신규 환자 세 자릿수 기록에 누적 10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환자 규모를 끌어올린 건 역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산세입니다. 지난 12일 교인이 처음 확진된 이후 일주일 만에 무려 600여 명으로 는 겁니다. 정규 예배를 허용을 하면서 동시에 종교 소모임까지 허용을 하게 됐거든요. 지난 한 1, 2주 동안에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개척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거든요. 부랴부랴 지난 15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 교회 소모임을 금지하고도 확산세를 꺾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흘 만에 수도권 모든 교회에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결정했지만 이미 N차 전파가 상당히 진행된 뒤였습니다. 확진자가 근무하거나 거주 등 일하고 있는 장소인 콜센터, 직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다른 교회까지 추가 전파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들 확진자가 다녀간 직장 등 관련 기관만 114곳에 달하는데 실제로 11곳에서 2차 이상 전파로 확진자가 50명이나 쏟아진 겁니다. 특히 전국 곳곳에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환자가 이어지면서 추가 확산 우려마저 큰 상황입니다. 신속한 추적과 검사,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번 주가 대규모 확산을 저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신도와 교회 방문자, 접촉자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신천지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더 빠르고 고령자 비율도 더 높기 때문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날은 지난 12일입니다. 이튿날 이들을 포함해 56명이 확진 판정을 받더니 다음 날부터는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일주일 동안 1,300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2월 신천지 관련 첫 환자가 나온 뒤 같은 기간 신규 확진자 수 900여 명보다 많습니다. 교인과 방문자가 많고 밀집도 높은 공간에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사랑제일교회발 감염 확산은 신천지 때와 여러모로 닮았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연령 분포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20대와 30대가 많았고 60대 이상 고령자가 14%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선 10명 가운데 4명이 고령 환자입니다.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나 지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확진 판정 이후 1회에서 열흘 뒤쯤 중증 환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방역당국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난 2, 3월의 신천지 집단 발생 당시보다 훨씬 더 큰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산이 빨라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립암센터가 감염자 1명이 바이러스를 옮긴 환자 수, 감염 재생산 지수를 따져봤더니 이달 들어 1명이 3명을 감염시키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천지와 이태원 클럽발 유행 때 빠르게 확산하다가 지난달엔 주춤했는데 다시 치솟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신천지 유행 때보다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높고 전반적으로 국민의 경각심이 둔감했다는 점도 좋지 않은 변수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랑제일교회 측이 진단검사나 방역 조치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어서 초기 방역에 악영향을 줬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확산 속도가 빠른가 다들 놀라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평소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신도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안윤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사랑제일교회 예배 현장,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신도들로 가득합니다. 교회발 확진 환자들을 조사해보니 이날 예배에 참석했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담임 목사를 포함한 목회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80여 분간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돌아오는 8월 15일을 통하여 세계 역사에 가름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 야외에서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며 마스크를 벗고 다녔던 전 목사. 나는 열도 안 올라요. 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하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밀접 접촉자인 부인과 비서진, 측근들까지 결국 감염됐습니다. 신도들도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밤샘 기도, 금식 기도, 광복절 집회 준비 등 갖가지 명목으로 합숙 생활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함께 노래 부르고 밥 먹고 잠을 잔 겁니다. 교회 4층 체육관에서 각 파트별로 10명씩 주무셨대요. 큰 돗자리 같은 걸 깔고. 교회 좀 그만 조준하시라. 근데 아직까지도 교회를 조준하는 게. 교회는 서울 성북구에 있지만 신도들은 전국 각지에 분포해 있습니다. 예배를 보기 위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에서 버스까지 빌려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는 전국 80여 시군구에서 나왔습니다. 이런데도 교회 측은 자신들과 관련된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방역 지침 위반과 방역 조치 방해 의혹이 잇따르면서 과거 신천지 사태가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비슷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담임 목사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교인들을 독려했습니다. 헌법을 지키자는 운동을 한다는데 누가 광화문 집회를 반대해? 누가 막을 수 있어?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결국 전 목사 본인마저 감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다 사랑제일교회 측이 방역당국에 일부가 누락된 출입자 명단을 제출하거나 교인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 확진자가 창궐할 당시 간부들과 공모해 교인 명단이나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과 닮은 꼴입니다. 서울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전 목사와 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천지 사태 이후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은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벌금을 내도록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염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방역 지침을 어기고 사람들을 접촉했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국가가 부담한 복구 비용이나 치료 비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배상 책임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교회 출입자 명단 누락이나 진단검사 지연 의혹 등에 대해서는 당장 강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법적 근거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강제 수사 가능성은 매우 높지요. 피해가 더 앞으로 확산될 때 형사적인 페널티라든가 민사적인 그 손해배상 규모도 상상 이상으로 또 엄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교인들 역시 정부 방역 지침을 어기고 감염병 전파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단순히 교회 방침에 따랐더라도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거듭 방역조치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이어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군중 집회에 참석한 것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인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 공방이 치열합니다. 재판부에 각각 의견서를 내고 법정 공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광훈 목사는 곧바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수감 뒤 마비 증세가 있고 밥도 못 먹어서 급사할 위험이 있다며 석방해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모든 집회 시위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가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원이 몰리면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도 사람이 집결하고 해산 명령에도 불응해 30명이 체포되는 등 불법 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전 목사가 위법한 집회에 참석해선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보고 보석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전 목사 측은 설치된 무대와 집회 모두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허용된 것이었고 전 목사는 5분 동안 연설만 했을 뿐이라며 위법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가 집회에서 한 발언 내용을 두고도 입장은 엇갈립니다. 국민 내각을 구성해서 난 이제 조용히 있다 물러간다고 한다면 내가 용서할 마음이 10% 있습니다. 사과하기 싫으면 오늘 당장 내려와! 전 목사 측은 광화문 집회 발언이 지난 4월 총선 전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는 공소 사실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선거나 정부에 대한 발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은 보석 취소 청구 사건을 맡은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전 목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된 데다 재판부마저 지난주 전 목사 재판을 진행한 여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관련 일정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양측이 의견서를 모두 제출하긴 했지만 서면 심리로만 진행할지 아니면 전 목사가 완치된 이후 신문을 열지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설령 구속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전 목사를 당장 구속할 수도 없는 상태여서 구속 취소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파주 병원에서 도망했다가 25시간 만에 서울 신촌에서 붙잡혔습니다. 서울 시내를 하루 종일 활보해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동선 확인에 나섰지만 조사 자체가 제한돼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A씨가 파주병원에서 빠져나온 건 자정쯤. 이후 온종일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고 다음날 새벽 1시가 넘어 서울 신촌의 한 카페에서 잡혔습니다. 병원에 다시 입원한 A씨는 YTN과 통화에서 몸이 불편해 나왔다고 탈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밥 먹고 갑자기 혈압이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나간 거예요. 도주극은 25시간 만에 끝났지만 A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데다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거친 것으로 드러나 추가 감염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A씨는 우선 파주병원에서 3km를 걸어가 버스를 타고 서울 숭례문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종로로 향했는데 여기에서 먼저 카페를 찾았습니다. 교통카드로 음료를 샀고 매장 전화를 빌려 지인과 통화했습니다. 여기 매장 전화를 빌려달라고 돈을 빌려달라는 그런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후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원불교 교당을 찾아가 몸을 숨겼고 밤늦은 시간에는 24시간 운영되는 신촌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가 그대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 다시 격리병동에 입원시켰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일은 A씨가 도주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밀접 접촉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경찰은 A씨의 코로나19 치료가 모두 끝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재확산 우려 속에 경제적인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문남엽 남대문 시장 상인회 회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장마도 상인회장 문남엽입니다. 장마도 길어서 힘드셨을 텐데 코로나 재확산까지 또 문제가 됐습니다. 현재 시장이 얼마나 어렵다, 좀 개괄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올 초부터 이 코로나가 시작됐는데요. 예. 사실 저희 남대문 시장 1만여 되는 상인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하루 외국인 관광객만 한 10,000여 명 정도 이렇게 뭐 찾고 그랬는데 예. 현재는 한 사람도 없고요.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비싼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폐점하는 점포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현재는 한 15%도 20% 가까이 공점포가 있을 거라고 사실 저희 상인은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공점포라고 하신 거는 문을 닫은 가게들이 예, 15 내지 그렇죠. 20%. 예, 그 정도 될 거다. 사실 IMF 때도 그렇고 메르스 때도 그렇고 인적이 끊긴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와 비교한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뭐 그때도 뭐 많은 타격은 있었지만 기간도 짧았고, 근데 지금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보고요. 사실 뭐 그때하고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한 70%, 80%는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적인 예로 아침에 출근을 해서 개시를 못하고 퇴근하시는 상인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 많이 어렵습니다. 개시를 전혀 못하고. 얼마 전에 남대문 시장에서 집단 감염이 한번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방역에 비상이 걸렸었는데 지금 방역을 계속하고 그 상황은 완전히 끝난 겁니까? 그렇죠. 지금 올 초 코로나 초기부터 사실 저희 재래시장, 전통시장에서는 방역에 정말 사활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각 상가마다 뭐 하루 한두 번씩 자체 소독을 하고 마스크, 발열 체크, 홍보 철저하게 이렇게 방역을 해왔는데 사실 지난 8월 8일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참 물거품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한 명 포함해서 9명의 총 확진자가 저희 남대문 시장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다행히 휴가 기간과 이렇게 겹쳤고 그래서 현재까지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뒤 구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저희 상인은 모든 역량 총동원해서 지금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8.15 군중 집회가 있던 날 보면은 경복궁에서 광화문으로 해서 쭉 이제 거대한 인파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남대문 시장 쪽도 상당히 거리가 가까워서 뭔가 영향이 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많이 안 좋았죠. 사실 광화문 그쪽에서 집회를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집회를 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이 시장 쪽으로 넘어오는 인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참 위중한 시기인데 주최 측에서는 뭘 얻어내는 게 있어서 물론 그런 걸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된다면 사실 저희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제일 많은 피해를 이렇게 보게 돼 있습니다. 참 그분들도 제발 자기 주장도 좋지만 요즘같이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면서 좀 슬기롭게 이 길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 5월이었습니다마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한번 풀렸을 때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확실히 그래도 시장 경기가 좀 좋았습니까? 예. 지난번 그때 나왔을 때 한 일주일 열흘은 괜찮았습니다. 예. 근데 일시적이지만 많은 도움이 됐고요. 사실 앞으로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긴급재난지원금이 한 번이나 두 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죠. 네네. 예. 그 밖에 지금 전통시장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이런 것들은 좀 빨리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시는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지금 코로나로 해서 또 장마 후유증으로 해서 참 전 국민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도 그분들과 아마 똑같은 그런 크나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예. 이런 때 정말 정부 지원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 남대문 시장도 참 열흘 가까이 지금 현재 확진자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더욱더 철저한 방역으로 정말 고객들을 진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그 영향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시장이 한산하고 그럽니다만 제발 코로나 걱정 마시고 마음 놓고 예전처럼 저희 시장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마음 정말 간절합니다. 네, 문남엽 회장님, 온 국민이 철저히 또 예방수칙, 방역수칙을 지켜서 빨리 이 고비를 넘기고 예전처럼 남대문 시장이 활기를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헌법을 지키자는 운동을 한다는데 누가 강화문 집회를 반대해? 누가 막을 수 있어? 모범적으로 마스크 쓰고 정당하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선동이지, 그 일종의. 단지 자기네들 개인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비상식적인 무개념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모인 건 모인 거니까 어차피 벌어진 일이라서 근데 웬만하면 다음부터는 안 모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좀 있죠. 인격적으로 목사 예전에 그러면 안 되지. 어떤 단체의 지도자라는 분께서 그 위치에서 보일 수 있는 행동이라기에는 좀 책임감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 안 되게끔 좀 조신하게 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파를 시킬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분노가 치밀지. 왜 도망을 가?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건 엄벌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그러한 소수의 몇 분들 때문에 점점 이게 파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확실한 조치를 취해서 이거를 빨리 막아서 여행업이나 이런 게 다 좀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렇게 평생 끌어갈 수는 없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조금 더 강경한 대응을 하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섭게 불어나자 서울시가 오늘부터 클럽과 PC방 등 고위험시설 영업을 무기한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 무기한 운영 중단 조치한 곳은 모두 12종류 시설입니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대형 학원, 뷔페, PC방 등이 대상입니다. 또 실내에서 50명 이상, 야외라도 100명 이상 모인다면 콘서트, 결혼식 등 모든 형태의 모임이 금지입니다. 영화관이나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대규모 집단 감염을 초래한 사랑제일교회에 책임을 묻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전광훈 목사를 고발했고 앞으로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피, 거짓, 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가동률 80%를 넘어서 적신호가 켜진 병상 문제는 비상시 중증 환자 이외 환자들을 일반 병동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시내 15개 병원과 함께 회의를 열고 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에는 이미 가용한 병실은 다 풀로 차 있고 중환자실도 거의 지금 다 차가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는 좀 가동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현재 118병상을 운영 중인 남산 유스호스텔 외에도 태릉선수촌과 은평 소방학교 등 생활치료센터를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2단계로 강화되면서 결혼식을 눈앞에 둔 예비 부부들이 있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예정대로 하려면 하객의 수를 줄여야 하고 아니면 일정을 미뤄야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에게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권고했지만 분쟁의 소지는 남아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서울, 경기, 인천에선 실내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됐습니다. 실내 50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건 사실상 제대로 된 결혼식을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홀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을 하고 한 공간에 50명 미만으로 기준을 맞춘다면 미흡 하나마 결혼식을 열 수는 있습니다. 웨딩홀 외에 뷔페 식당으로 쓰던 공간을 동선이 안 겹치도록 분리해 하객을 나눠 수용하고 결혼식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하객이 뷔페 식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례품을 받는다 하더라도 식사를 원래 또 대접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답례품도 그렇게 받는 게 비용 대비 조금 부담이 되기는 했죠. 정부는 행사를 최대한 축소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아예 연기하는 게 방역을 위해선 최선이란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가 예식업계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바꿀 수 있도록 요청하긴 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라서 분쟁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개별 업체의 수용 여부가 좀 그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예식업계와 최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수용이 될 수 있게 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위약금 면제 기준 가운데 하나인 천재지변에 코로나19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히 결론 난 것이 없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수도권과 부산 외 지역의 학교도 다음 달 11일까지 등교 인원을 전체의 3분의 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9월 개학을 전후해 방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습의 결손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은 학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8일간 확진된 학생과 교직원은 96명. 전체 학생 교직원 확진자의 51%를 차지할 정도로 확산세가 급격합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가 상향된 수도권과 부산은 개학 후 2주간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3분의 1 등교를, 고등학교는 3분의 2 등교를 유지해야 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나머지 지역 학교도 전체 인원의 3분의 2만 등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국이 일일 생활권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비추어 볼 때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끊임없이 긴장하고 면밀하게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또 오는 30일까지 집합이 금지된 300명 이상 수도권 대형 학원에 대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2학기 방역과 학습, 돌봄을 위한 공동 노력도 지속됩니다. 방역은 개학 3일 전부터 자가진단 설문조사를 시작하고 개학 후 한두 주 특별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결손을 막는 프로그램도 교육청별로 시행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초등학생에겐 둘이셈 멘토를, 중학생엔 사범대생 1:1 학습 서포터를 지원해 돕기로 했습니다.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다가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원격 수업 장기화로 인해 학습 격차 발생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교육 내실화를 위해 원격 수업 컨텐츠를 제공하고 1학기처럼 방역과 돌봄 인력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여름방학이고 또 연휴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고향에 들르기도 하고 또 친척이나 지인들을 방문하기도 하는 건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죠. 예, 지난 광복절 연휴에 오랜만에 자녀들이 고향을 찾았다가 부모가 감염되기도 하는 등 안타까운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서울발 또는 경기도발 확진자만 4명이 추가된 전라북도. 이 가운데 2명은 지난 광복절 연휴에 자녀들이 다녀간 뒤에 감염된 부모였습니다. 우선 고창군에 사는 80대 여성. 전북 56번째 환자는 고창에 홀로 거주하시는 80대 여성 임모 씨입니다. 서울 송파에 사는 셋째 아들이 광복절 당일 오후에 고창에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직장 동료와 함께 감염된 서울 송파 143번 확진자였습니다. 이 여성은 현재 무증상인데 같이 만난 자녀 4명과 식사를 한 식당 종업원 등 15명이 자가 격리 조치됐습니다. 군산의료원에 입원한 또 다른 60대 여성도 경기도 시흥에 사는 아들에게 감염됐습니다. 광복절 연휴에 아들이 군산을 방문했는데 역시 나중에 알고 보니 경기도 시흥 41번 확진자였습니다. 17일 직장에 출근하였으며 18일 시흥 아들 확진 연락으로 검사를 진행하여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상시에 전라북도 군산과 서울 강남에 각각 살면서 이른바 기러기 생활을 하던 부부가 광복절 연휴에 만났다가 둘 다 확진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또는 부부 사이에 그 짧은 만남의 틈도 놓치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가 한시라도 경각심을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코로나19 완치 판정, 퇴원, 계속되는 후유증.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5달 넘게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환자의 글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부산 47번 환자였던 박현 부산대 기계공학과 겸임 교수는 SNS에 코로나 투병기를 쓰고 있는데요. 박 교수는 여전히 조금만 집중해도 머리가 아프고 방금 했던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서 이른바 브레인 포그 현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슴과 복부의 통증이 반복되고 피부가 갑자기 보라색으로 변하는가 하면 선풍기의 바람을 조금만 쐬어도 피부 건조증에 시달린다고 적었는데요. 그런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같은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받고 있는 할리우드 배우 알리사 밀러노는 탈모를 겪고 있다고 고백했는데요. 자신의 트위터에 코로나19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지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전염병 전문가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코로나19 후유증이 상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런데 노인들은 더 치명적입니다. 국내에서 80대의 코로나19 치사율은 24%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80살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4분 가운데 1분이 돌아가실 정도로 매우 무서운 질병이라는 얘기죠. 70대의 치사율도 9% 가까이 됐습니다. 박현 교수는 요즘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이 완치라는 말 때문에 후유증을 인지하지 못하고 코로나19를 가볍게 여기는 것에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우리는 코로나19를 통제할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면서 문제는 방심과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잠깐의 느슨함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은 정치권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진자와 간접 접촉했던 이낙연 의원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한숨 돌렸습니다. 하지만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치르게 됐습니다. 또 임시국회 주요 일정도 당분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소식에 민주당은 초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전날 함께 행사에 참석했던 지도부는 아침 회의를 오후로 미루며 이 의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당 행사 연기 등 자체 대책을 마련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당직자들도 순환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상반기 코로나 확산을 막아내는 데 앞장섰던 코로나 국난 극복위원회도 다시 가동하겠습니다.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도 완전 온라인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 아닌 여의도 당사에서 50명 정도만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하고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는 계획입니다. 당대표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선출하는 건 정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완전한 온라인 방식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결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19 재확산세는 상임위원회와 토론회 등 국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던 정보위원회 기관 업무 보고는 일부 연기됐고, 기획재정위원회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인원 제한 등 방역 조치 속에 진행됐습니다. 실내 행사이므로 50인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확진자와의 간접 접촉 가능성 때문에 인사청문회 도중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이낙연 의원의 음성 판정으로 한숨을 돌린 더불어민주당과는 달리 미래통합당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지난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차명진 전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다가 소속 의원들이 집회 참석자들을 따로 만났을 가능성도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차명진 전 의원은 광화문 보수 집회에 다녀온 뒤에도 야외에서는 코로나가 옮지 않는다고 큰소리쳤습니다. 방송에 얼굴이 나와 할 수 없이 검사를 받는다며 보건소를 찾았는데 결국 확진자로 판명됐습니다. 차 전 의원은 확진 사실을 SNS에 알리면서 집회 당일날 경복궁 앞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면서 만약 자신을 마주쳤다면 검사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차 전 의원의 친정이었던 미래통합당은 이미 당을 떠난 인사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속내는 편하지 않습니다. 소속 의원이 직접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도 당내 인사들과 집회 참가자들의 접촉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홍문표 의원도 지난 광복절 집회 당시 지역 유권자를 만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잠시 다녀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차 전 의원의 감염 사실이 확인되자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 책임론에 더욱 불을 댕겼습니다. 파국적 감염 사태를 막으려면 집회에 참석한 당원 명단을 신속히 파악해 방역당국에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통합당 소속 전 현직 의원과 지역위원장들, 당원들이 전광훈 목사 등이 개최한 8.15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통합당 지도부는 이런 상황을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광화문 집회 참석을 위해 지역에서 타고 온 관광버스 명단을 제보받아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공식 입장은 여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8.15 사태 때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광화문 집회 등등을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답답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직 답답하면은 자꾸 이슈를 만들어서 엉뚱한 짓을 하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지역구 의원과 집회 주최 측 혹은 참가자와 접촉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다음 주 국회 도서관에서 열 예정이던 당 연찬회도 잠정 연기했습니다. 이낙연 의원과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나온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던 최영두 의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최 의원과 접촉했던 출입기자들을 파악해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정치권도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보수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너무 늦게 찾아왔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망원 의원부터 제명했어야 한다는 항의도 잇따랐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광주를 찾은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립 5.18 민주묘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수정당 대표가 5.18 민주묘지를 공식 참배하고 무릎을 꿇은 건 이번이 처음. 김 위원장은 사죄가 너무 늦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벌써 100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해서야 마땅한데 이제야 그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이 그동안 보여온 행보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는 거셌습니다. 미래통합당 망원 의원부터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종인 대표! 망원 의원부터 제명하는 등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야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진정으로 저희 호남하고도 같이 저기가 된다라면 그들은 뭔가 제명을 하든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내 반대 인사들을 설득해 5.18 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화제 전환용 행보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광화문 집회 뒤 전광훈 목사와의 연관성을 의심받는 상황을 끊어내려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정 화합을 위한다면 말 대신 5.18 특별법 당론 채택과 진상규명 등에 나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5.18 비극의 씨앗이 된 전두환 정권의 국가 고위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등의 이력을 거론하며 말뿐인 사과라고 비판했습니다. 호남 홀대로 비판받아온 통합당이 김종인 위원장을 필두로 본격적인 호남 끌어안기 행보에 나섰습니다. 차기 집권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낸 건데 오랜 시간 상처받아온 호남의 민심이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YTN 최명기입니다. 의과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서 2차 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긴급회동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이번 주 금요일에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과 다음 주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의사 총파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능후 장관은 회동이 끝난 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자고 했고 의료계에서는 모든 정책을 철회하자고 해 의견에 격차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 부문의 최고위 인사인 양제츠 정치국원이 1박 2일의 일정으로 모레 부산을 방문합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양 정치국원과 만나 양국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가 비중 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중국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정치국원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부산에서 1박 2일 머무는 양 정치국원은 서 실장과 회담에 이어 오찬을 함께하며 양국 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중 코로나19 대응 협력, 고위급 교류 등 양자 관계, 한반도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도 주요 의제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017년 중국 국빈 방문, 지난해 중국에서의 한중일 정상회담에 이어 올해 시 주석의 방한까지 이뤄지면 사드 배치를 두고 소원해졌던 한중 관계의 완전한 복원을 상징합니다. 진전이 없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새로운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이 계속해서 건설적인 협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북 화해와 관계 개선에 도움을 될 수 있는 일만 하고 될 수만 있으면 그렇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일정은 물론 양제츠 정치국원의 이번 부산 방문 역시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이 변수가 됐습니다. 양 정치국원의 일정이 하루 지연됐고 서울이 아닌 부산으로 오는 걸 두고 수도권 코로나19를 우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중국 측 일정과 희망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 양 정치국원은 재작년 방한 때도 부산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을 만났습니다. 양 정치국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의 첫 고위급 인사입니다. 한중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 일정이 이번 회담에서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광화문 집회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여했던 통합당 소속 인사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은 광화문 집회에 전세버스 수십 대가 동원됐다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여의도 정가 분위기를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광화문 집회, 네. 예전 같으면 통합당, 예전 다른 이름이었습니다만은 그 정당과 보수 단체들이 함께 어울리기도 했는데 이번 건 과연 그렇게 봐야 되느냐? 그렇다고 또 선을 딱 긋기에는 전현직 의원들이 좀 가긴 갔으니까 그렇죠. 좀 애매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미래통합당의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이 8.15 광화문 보수 집회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과거보다는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예. 이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합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 상관이 없는가, 절연되어 있는가, 이건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대 국회, 바로 이제 지난 이 당 지도부를 생각을 해보면 황교안 전 대표 또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런 인사들이라든가 원외 인사긴 했지만은 가장 강력하게 이 집회에 정광훈 목사와 함께 참여했던 분 중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쭉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당을 또 만들어서 나가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태극기 부대 세력이라고 부르는 좀 이제 강성 보수 성향의 집회 주도 그리고 또 이제 개신교 일부입니다. 정광훈 목사를 필두로 한 한기총의 이제 또 이 세력.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집회가 계속돼 왔어요. 이게 지난해로 넘어가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이게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쪼개지고 또 여의도로 쪼개지고 광화문 집회는 또 보수의 상징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올해 달라진 점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엄중하다. 이게 하나 오버랩이 된 건데 이런 측면에서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제 통합당 지도부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광화문 집회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완전히 절연했다면 메시지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하지만 광화문 광장에서 나온 정부 비판의 메시지는 엄중히 들어야 한다. 이 메시지는 여론으로 들어도 되잖아요. 매주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 국정 지지도라든가 정당 지지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또 완전한 절연. 이 부분은 또 의심스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광화문 집회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서 보수 야당 쪽 사람들의 이제 확진 판정이 나오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황당한 음모론도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양성 반응을 조작해서 내놓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은 지금 사태가 심각한 걸 잘 인식을 덜하고들 계신가 이런 걱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대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제가 1월 20일에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는 30대 중국 국적 여성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완치돼서 집 우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손편지를 남기고요. 한 달 동안 참 잘 방역을 하다가 31번 확진자부터 신천지 사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변행커님하고 관련해서도 우리가 집중 토론을 하면서 분석을 했던 바가 있는데요. 8개월 동안 너무너무 힘겹게 온 국민이 참여하고 의료진이 정말 고통을 겪으면서 방역을 성공적으로 흘려왔는데 저는 정광훈 목사의 최근의 태도, 확진을 받고 보여주는 또는 이제 이 서울의료원 들어가면서 또는 지금 관련해서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 일부 교인분들이 보이는 부분들 도주를 한다든가 김칫국에 독을 탄 것 같아서 도주를 했다든가 이 사랑제일교회의 교인들은 무조건 검사받으면 100% 양성으로 판정을 한다든가 이러한 음모론은 지금 매일 코로나19 상황을 브리핑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해를 못하신 것 아닌가 하는 정말 안타까운 심경이거든요. 오늘 방역당국 브리핑에서 자 이러한 유언비어에 속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1월 말부터 브리핑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거의 만 7개월, 8개월 차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왜 그동안에 코로나19 관련 메시지를 정말 이렇게 외면해 오셨을까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방역 체계를 흔들고 불신하게 하는 이런 유언비어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동안 바람입니다. 국민 여론을 한 말씀 드리면요. 자 이태원 클럽에 꼭 그 황금 연휴에 그 이 4월 말 이 부처님 오신 날부터 황금 연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린이날 다음 날 5월 6일까지 이때 그 엄중한 이제 방역 상황에 꼭 클럽을 가야 했는가 우리가 젊은이들을 비판했고 아니 인천 학원 강사 한 명이 무직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7차 감염까지 이어지면서 부천 쿠팡 물류센터까지 확진을 봅니다. 거짓말 한마디에. 이때 약
200명 내외의 누적 확진이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불과 한 일주일이 채 안 된 기간 동안에 1,000명이 넘는 누적 확진이 나왔는데 8월 들어서만. 네. 그런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사랑제일교회 발이라는 겁니다. 이걸 왜 조작이라고 외면하시고 지금 굉장히 피해망상적인 네. 이 반발을 하시고 최근에 또 서초동 보건소와의 이제 통화 내역도 보도에서 네. 드러나고 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대부분이 팩트가 아닌 상황인데 이게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그동안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한 방역 당국의 노력을 네. 너무나 무산시키고 있다는 점은 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좀 당황했던 것이 얼마 안 모인다고 했는데 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전국에서 네. 전세 버스를 타고 올라오고 그렇죠. 해서 광화문 광장을 완전히 메우게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여당의 박주민 의원은 전세 버스의 명단과 제보받은 네. 내용들이 있다라고 네. 폭로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방역 당국은 빨리 모였던 사람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명단이라도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좀 속도를 내긴 내겠죠. 예, 속도를 내겠죠. 속도를 내겠지만 지금 일단은 이 가장 핵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명단이 정확치가 않다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처음에 4,066명인데 명단을 제출받고 3,400명에게는 검사 통보를 했다. 그리고 이 중에 약 2,000명 가까이 이제 검사를 받아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예. 근데 나머지 약 절반 내외의 이 명단이 제출된 명단 중에 교인이 아닌 명단이 다수 나오고 있고 제출되지 않은 명단 일부가 또 이제 교차 분석에서 나오기도 하고 예. 4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처음에 800여 명으로까지 추정을 했었습니다만 그럼 지금 아까 이 왜 인천 학원 강사 무직 거짓말을 말씀드렸냐면 한 명 때문에 7차 감염이 수백 명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지금 한 1,000명, 2,000명 내외의 명단이 불명확한데 이 중에 단 몇백 명이라도 사실은 다녀왔고 그중에 지금 이 확진이 나오는 정도 수, 확진 수는요.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검사하면 확진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인 100%가 양성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약 3분의 1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30% 내외가.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수백 명 중에 약 30%를 생각을 해봐도 많은 수가 지금 활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역 당국은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선가는 끊임없이 N차 감염이 일어나고 있을 예. 이 밀집 도시인 수도권에서의 문제. 이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방역 당국도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예. 정말 이거는 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통합당한테 이걸 방조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네. 계속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지지율이 하락하던 상황에서 네. 프레임을 살짝 옮길 수 있는 찬스가 오긴 왔습니다. 네, 사실은 이 코로나19 초기에는 총선의 여당의 악재다 그랬는데 방역을 굉장히 이 외신이 칭찬할 정도로 극찬할 정도로 잘하면서 예. 오히려 총선 전에 호재로 전환을 시켰죠. 이것은 방역의 노력의 결과니까 예.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국면에서는 정치 공방은 전 큰 의미가 없다고 보지만 통합당은 우리와는 무관하다라는 말보다는 한 가지는 책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예. 그건 뭐냐면 정광훈 목사라는 종교인을 정치적으로 상당한 거물로 띄운 것은 누구냐는 거죠. 지난 총선 전을 생각을 해보시면 정당을 창당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예. 실제로 총선에 참여하는 얘기도 했고 사실은 이 구속까지 됐던 이유 보석으로 나왔습니다만 그 이유는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19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구속 상황까지 갔다가 보석이 허가돼서 나와 있던 과정인데 예. 보석의 전제 조건은 코로나19와는 무관하지만 집회와 시위에 가지 마시오. 거주지에만 머무르시오. 근데 이걸 어기고 또다시 정치적, 종교적 복합된 일을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에서 강행했단 말이죠. 근데 이 정광훈 목사 이러한 영향력의 대부분은 이 종교인이 보수 정치인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형성됐다는 것도 통합당에서는 이건 직접 관련은 아니지만 예. 지금 이낙연 이 의원이 자가격리하고 검사받고 한 것은 직접 접촉이 아니고 간접 접촉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간접적인 어떤 이 영향도 통합당은 함께 지금 인정하고 예. 이 부분까지 절연하는 게 필요한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통합당이 좀 새겨들어야 될 지적이고 네. 그런가 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행보는 상당히 네, 의미가 전향적이죠? 있습니다. 네. 뚜벅뚜벅 자기 식대로 자기 걸음을 가는 겁니다. 네. 광주 민주묘지에 가서 절도 하고 대구에 가서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선도 한번 긋고 네. 이렇게 아주 자기 걸음을 걷고 있어요. 저는 이건 아주 뭐 박수 쳐줄 일이죠. 그리고 민주당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조금 이제 여기다 정치적인 프레임을 또 넣어서 자 지금 통합당의 좌클릭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런 이제 표현으로 환영 이제 이 입장을 표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도 외연 확장은 지금 보수당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절박한 것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거와 조금 자유로운 입장에서 지금 당대표가 아니라 비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내년 4월까지 임기 동안 당의 색깔을 완전히 좀 변화시켜내겠다. 이건 저는 의미 있는 행보라고 보고요. 다만 광주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자 말로는 변화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보여달라. 이게 당 내부에 정말 단합된 의지인가 하는 것은 아직도 또 중도층들의 좀 의심스러운 시선은 존재한다고 보고요. 여기에 이 최근에 정강정책 첫 번째 기본소득 집어넣고요.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 이야기하고 10가지의 이 어떤 변화의 요소를 김병민 위원이 발표를 했는데 사회적 약자, 성평등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날 거라는 생각을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 조율을 이제 위원장이 해 나가야 될 거고, 맞습니다. 내부에 어떤 뭐 강도가 아주 높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합의를 또 이뤄내는 그런 묘를 발휘해야겠죠. 그리고 오늘 김대지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도 전광훈 목사의 문제가 이제 불거졌는데 또 여야가 치열하게 다퉜는데 한번 장면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엄중한 상황에 불법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는 이미 자신이 대표로 있던 한기총 조사위원회로부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서 고소고발장이 제출됐고, 또 작년에 경찰 조사를 통해서 일부 그 횡령 등의 혐의 이런 정황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탄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께서 방역 지침을 어긴 지탄받아 마땅한 인사에 대해서 탄로 의혹을 탈탈 털어보라고 하셨을 때 후보자께서 그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공직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서 불법을 약속하신 거예요. 탄로 혐의가 있으면 불법적인 건데 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뻥 치냐라고 지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원식 의원의 이야기가 먼저 나왔잖아요.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위원회가 고소고발을 했고 이 경찰이 지난해 조사를 하면서 일부 이 후원금에 대한 불법 의혹을 어느 정도 밝혔고 그럼 이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공권력이 조사 내지 수사를 해서 일부 불법이나 부정의 혐의를 포착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 국세청도 한번 체크를 해봐라 라고 여당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윤희숙 의원은 조금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역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털어라. 이건 이상한 거죠, 사실은. 별건 아니냐? 네네, 별건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원식 의원의 이야기에는 지금 불법 혐의가 일부 드러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제하에 이것을 우리가 경찰은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조사 내지 수사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범죄 행위를 경찰이 인지하면 또 인지수사를 합니다. 국세청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고소고발해서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이거는 조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윤희숙 의원이 조금은 오버한 발언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뭐 인사청문회에서 다툰 일이니까 종합적인 결과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론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공간의 클래스가 이 정도. 셀토스.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당신의 생활은 어떻게 변하는 중인가요? 자연이 일상이 되는 중이고 집이 더 큰 가치를 품는 중이에요. 아, 중앙하이츠? 사람을 중앙에. 중앙하이츠. 요즘엔 예금까지 걱정돼요. 괜찮아. 설마 내 보험금도? 괜찮아. 믿고 맡겨도 괜찮을까? 괜찮아. 돌아보면 우체국이 있으니까. 이런 때일수록 예금 보험은 믿을 수 있는 우체국 금융에서. 임대차법이 시행되며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죠. 정부가 세입자들이 떠안게 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월 임대료의 비율을 현재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투기 목적의 대출 억제와 세제 개편으로 매매 시장은 점차 안정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세 시장입니다. 서울 전세값이 59주 연속 상승하는 등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임대차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값을 올려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겁니다. 최근 들어서 전세 물량은 거의 품귀 상태고 금액도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뛰어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물건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임대 수익 보존을 위해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까지 맞물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매달 내는 임대료 비율, 즉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의 전세대출 금리, 그리고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2.5%로 할 계획입니다. 전환율이 낮아지면 현재 5억 원짜리 월세의 경우 현행 월 임대료 167만 원에서 63만 원이 낮아진 104만 원 정도가 됩니다. 월세 전환율을 낮추면 세입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낮아진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계약에는 반영되지 않고 전환 비율을 어겼을 경우 집주인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점 등은 한계로 꼽힙니다.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월세 전환에 실패한 집주인들의 경우 전세값을 5% 상한폭까지 올리고 2년, 4년 뒤에 새로운 세입자에게 한꺼번에 부담을 전가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 가운데 미성년자 거래 등 이른바 이상거래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수도권 주요 과열 지역에 대한 의심거래 수백 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네, 전월세 전환을 조금 낮춰줬더니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임차인들 주거비 부담이 완화됐다. 그런데 집주인들은 좀 속이 부글부글한다. 뭐 이 정도는 괜찮은데 여기서 좀 오버한 보도들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과도한 사유재산의 침해다. 사회주의적인 발상 아니야? 낮은 단계의 전체주의, 나치즘이라든가 파시즘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낮은 단계 전체주의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나라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꼬박꼬박 낸 한 절대로 쫓겨날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단단하게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내보내려면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소송이 3년까지 가는데 이때는 아무튼 3년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당연히 임대인, 임차인 간에 서로 까다롭게 고릅니다. 한번 보시죠. 임차인을 고를 때 소득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버냐, 월세 낼 자격이 있냐, 신용등급 따지고 이전에 집주인하고 맨날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확인서까지 받아오라고 합니다. 신용이 부족하면 보증금을 따로 보험회사에 내게 돼 있습니다. 이번엔 프랑스를 보죠. 예. 적어도 월세의 3배 이상 되는 소득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연체할 때 대신 납부해 줄 사람을 미리 보증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주로 부모가 되겠죠. 어떨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떨 때는 삼촌, 고모까지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인상할 때 상한선은 집 주변 지역의 주택값 상승률하고 맞춰서 해야 됩니다. 프랑스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독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 자, 독일은 역시 임차인의 신용평가서를 제출하는데 엄청 까다롭습니다. 신용평점, 월세 연체 경력이 있나 없나, 집을 부순 적이 있나, 집주인하고 싸운 적이 있나, 이런 걸 다 보죠. 그다음에 임대계약 기간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본을 10년으로 하는데 거의 무제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해당 지역 임대료 수준에서 일정 부분 이상을 초과해서 집주인이 막 올리지 못합니다. 집 없는 이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건 이렇게 주거 복지인 것이지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찜통더위가 계속되며 온열 질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위는 주말 이후 누그러들겠지만 다음 주에는 또 국지성 호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54일간의 긴 장마가 끝나자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더위지만 강도는 만만치 않습니다.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치솟았고 높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는 사람 체온을 웃돌았습니다.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전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 역대 최고 더위가 나타났던 2018년 이후 2년 만입니다. 우리나라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중심권에 들어 맑은 날씨에 지면 가열이 활발해지면서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급증했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자 수는 총 693명, 사망자는 어제 2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크게 줄었지만 장마가 끝난 16일과 17일에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나 많습니다. 긴 장마 탓에 7월과 8월 기온이 예년보다 낮았습니다. 신체가 무더위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인데 갑자기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찾아오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수준의 더위는 오래가지는 못하고 주말을 고비로 조금씩 누그러들겠습니다. 대신 다음 주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또다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커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다고 계속 전해드렸는데 유튜브에서 김선희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일정도 모두 취소되고 손해가 막심합니다. 네,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예, 5633님, 제발 다른 승객들을 위해서라도 꼭 마스크 착용하고 버스에 탑승하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6619님도 제발 정부에서 권장하는 코로나 비상 방역 방침을 신뢰하고 따릅시다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지난주 광복절 집회에 대해서 2071님, 잘 지켜온 방역이 집회로 망가진 듯합니다. 누굴 위한 집회일까요? 하셨습니다. 네, 9330님은 종교의 자유보다 중요한 건 공동체의 안위가 아닐까요? 공동체가 무너지면 자유가 무슨 소용입니까? 해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마리탱의 꿈꾸는 밤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에 폭염까지 겹쳤는데요.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올바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지나간 일인데